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ken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내외 정사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호남 지역이 난리가 났네요. 자, 호남 지역의 지자체 장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하고 오찬을 가지면서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일제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전북으로 옮겨달라라고 했지만은요, 딱 한 칼에 이 대통령이 딱 잘랐다고 합니다. 요건 잘한 거죠. 예. 왜냐면은요, 국가 산업 전체의 산업 생태계를 봐야 되는 거죠.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상당 부분이 이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상당히 좀 실제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건 그러면요, 이 국가 정책의 핵심은 말이죠.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 이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날 말이죠. 대한민국이 뭘로 먹고 삽니까? 제일 큰 게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등등, 플러스 알파, 이제 방산까지 들어가죠. 전 세계 방산 4등을 목표로 지금, 현재, 지금 윤 대통령 때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도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방산 4대 강국에 들어서겠다.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 방향성이 일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역 발전 이익만, 국가 발전 이익이 큽니까? 지역 발전 이익이 큽니까? 당연히 국가가 발전해야 그 열매를 전 국민이 나눠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때문에 정말 주식시장도 지금 4,600까지 올라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어떠한 경례도 반드시 일관성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원전 문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탈원전을 하다가 대통령과 에너지 장관 모두가 정부가 말이죠. 탈원전을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거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제일 단적인 이유가 바로 AI 지금 아니겠습니까? AI 강국. 예, AI 하려면은 이 전기가 아주 미세하게 굉장히 정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력이.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전력을 먹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 화석 에너지 갖고 되느냐? 천만의 말씀. 그래서 원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탈원전론자였던 이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장관이 딱 돌아서 버렸어요. 이것도 잘한 거죠. 자,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렇게 정책이 우우 쪽으로 좀 돌아서게 하는 거. 이게 원전만이 아니고 훨씬 더 많다. 빨리빨리 돌아서라. 이런 사설까지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남 지역에 계신 우리 유권자 시민 여러분들도 말이죠. 호남이 대한민국을 떠나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안에 있어야죠. 대한민국이 발전하면 아까도 했지만 훈풍이 말이죠. 호남, 충청 어디 경상도 없이 쫙 퍼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망하면 호남이고 충청도 어디 경상도가 없어요. 다 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다 더 큰 시각에서, 그러니까 나무만 보지 말아라. 호남 전북이라고 하는 나무만 보고서 반도체 갖다 놓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부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써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그 이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또 이제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싹 개편이 됐습니다.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이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밀린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언론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지도부가 말이죠. 지금 최고위원이 3명이 이번에 이제 바뀌었는데 2명이 친청으로 돼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이번에 이제 새롭게 당선된 지금 이성윤하고 그다음에 이성윤이도 이제 지금 이제 친청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친청계 이성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은 누구냐? 그 한 명은 바로 문정복. 문정복. 요 두 사람은 이 정청래 대표하고 가까운 친청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강득구만이 친명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친명계 핵심이었던 이건태가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2대1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친청계가 많은데 2대1로 3명의 보궐 후보들이 지금 친청계가 더 됐어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이 원내대표로 당선된 사람은 누구냐? 원내대표는요, 비교적 이제 정치적인 개파의식이 약하다라고 하는, 별로 두껍지 않다라고 하는 한병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병도는 누구냐? 친문계에서 시작을 했어요. 친문계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번 대선 때는 완전히 이 대통령의 전략통으로 일을 했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당대표 때 맡았고, 이번에 말이죠. 이번 대선에서는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 문재인 때 지금 정무수석을 했고, 그런데 개파색이었기 때문에요. 이제 분류는 친명계로 분류되지만은 정청래 대표하고도 굉장히 가깝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정청래가 이겼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 선거, 이제 민당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안정된 지도부를 갖췄다. 왜냐하면 뭐 한동안 정청래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비대위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딱 이제 이은주가 경기지사 나가려고 폼을 잡다가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현 정청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이제 13일 날 재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말이죠. 지금 이제 제가 종종 인용하는 조선일보의 양은경 이 법조 전문 기자, 이분은 변호사예요.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자, 그래서 이분이 쓰는 글과 이 방송은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조선일보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TV조선도 운영하고 있지만 조선일보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양은경 기자는 조선일보 유튜브에 나와요. 예. 그래서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본인이 최근에 취재한 법원 분위기를 여기서 이제 한 8분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핵심은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재판부가 여럿이 있잖아요. 지금 이정엽이도 있고, 백대현이도 있고, 지견이도 있고, 여럿이 있는데, 요 사람들 이제 선고가 이제 다 임박해 있어요. 제일 빠른 게 1월 16일 날 백대현이가 이끄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명이 들쭉날쭉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내란이 맞다, 법률적으로. 그러는데 다른 한쪽에서 이건 내란 아니야 해버리면 망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요 판사들끼리 지금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그러니까 내란은 법률적으로 성립이 되는 걸로 보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일부 또 유튜브들 사이에서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구형이 이제 불발될 수도 있고, 특검 대응 사태가 만만치도 않다 등등 여러 경향이, 여러 이제 가능성들이 짚어지고 있고요. 서정욱 변호사는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특검이 겁을 먹고 쫄아서 사형 선고는 못할 것이다. 사형 구형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사형 구형을 해버리면, 사형 구형을 하면 재판부가 더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제 정당에서 말이죠. 전국에 지금 1000개 정도의 현수막을 지금 걸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현수막 정치. 자, 그래서 말이죠. 요 현수막 내용, 이 현수막에 나오는 내용은 항상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죠. 윤 어게인, 이게 빠질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무죄, 석방, 계엄령이 옳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그리고 종국에 대한 이 비판, 이런 것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현수막 정치하는 데가 주로 고영주 변호사의 자유민주당이 되겠는데요. 이번 이 현수막은 내일로 미래로 요 정당에서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걸었어요. 상남자, 킹성열, 윤 어게인, 계엄령이 옳았다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린란드 사건. 제가 여러 차례 저도 이제 분석해 드리려다가 다른 재빙 이슈들이 많아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그야말로 어려운 길이라도 가겠다. 쉬운 길로 못 가면 어려운 길이라도 가겠다거든요. 이 어려운 길 중에 하나가 군사작전을 하는 것도 군사작전이지만은 돈 주고 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맨 출신이다 보니까 돈 주고 사는 걸 좋아해. 그래서 또한 미군 기지도 돈 주고 사겠다, 소유권을 갖고 싶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란드도 아예 돈 주고 사버리겠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버리겠다. 근데 미국이 돈 주고 산 경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알라스카도 돈 주고 사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트럼프만의 방식은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나라에서, 유럽은요, 나토 이런 데서는요,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덴마크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린란드 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영국의 홍콩령.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의 중국에서의 홍콩. 그러니까 이제 자치 정부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그린란드도 덴마크가 본국이고요. 본국에서 자치권을 허용해 줬어요.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치적으로 해라. 그래서 홍콩 정부도 말이죠. 홍콩 행정수반이 있고 그 밑에 장관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있는데 이거 돈 주고 산다는 게 그럴듯한 게 인구가 여기는요. 한 5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린란드 이게 섬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데 전략적, 경제적, 안보적, 군사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뭐 트럼프도 안 무서운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확 이제 먹으려고 달라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트럼프는 한다면 하거든요. 예, 지금 저기 베네수엘라 친다 했더니 결국 쳐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이란 내가 들어가고 싶어. 가만히 안 둘 거야. 딱 하니까 이란 쳐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린란드도 내가 먹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린란드의 운명도 지금 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지방 선거를 앞두고요. 광역자치단들이야 뭐 이미 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많이 다루지만은 기초 단체장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살림. 자, 그래서 정당의 색깔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광역단체장은 뭐 당연히 정당의 색깔도 봐야 되죠. 자, 그런데 교육감 선거하고 말이죠. 지방소 그러니까 이제 자치 그 기초 단체장의 경우에는 진짜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자, 그리고 인격적으로 지역민들의 또 이 신뢰를 받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당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추천도 받고 제가 직접 알기도 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충남 서천이 있어요. 제 고향.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나온 데가 서천 보령 쪽인데요. 여기에 제 친동생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데 우리는 뭐 우리 집안은요 성향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항상 윤 대통령도 통합을 얼마나 강조했어요. 이 대통령도 엄청 통합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석연 전 MB 때 법제처장을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집안도 좀 아는 집안이지만은 통합이 우리도 잘 돼요. 통합과 포용이 잘 되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으로 이번에 서천 군수에 처음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 콘서트를 열게 돼요. 1월 24일 날, 자, 여기서 1월 24일 날 오후 2시에 서천 문예의전장에서 열게 됩니다. 책 이름은 전옥현의 서천생각. 예, 그야말로 자치의 성공이 우리의 미래다.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출마의 이제 정책 방향은 민생 우선 힘내세요 으라차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의원을 2선을 하고 있고 도의회 충남도의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 박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충청도 출신답게 충남대학교에서 이제 경제학 학사, 그다음에 경영학 석사 이렇게 갖고 이제 박사는 지금 경영학 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1월 24일 오후 2시에 서천 문예의전당에 오시면은 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책인지 그야말로 이 서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 구상을 갖고 있는지 뭐 이미 구의원 2번 하고 이제 도의원 2번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선거 때마다 아주 굉장한 득표를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한 분은 이제 이 정승재 박사인데 정승재 박사는 지금 이제 조지 워싱턴 미국의 아주 유명 대학이죠. 조지 워싱턴에 있습니다. 교육학 박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말이죠. 지방복지행정론, 정승재 박사 1월 17일 날 오후 2시에 사천중학교 강당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말이죠. 이 공천 이꼴 당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현직 군수도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고 지금 정승재 박사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저하고는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외교통상위원장을 할 적에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영입한 인재입니다. 인재. 우리 정승재 박사도 실력도 대단하고 인품도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한참 후배되는데 이런 좋은 분들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기초단체장이든 아니면은 광역단체장이든 아니면 교육감이든 북콘서트라든가 이 정책 선거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듣지만 제 스스로 얘기를 듣고 또 검증을 해가지고 제 방송의 품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분들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요청을 해왔는데 우선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1월 17일 날은 지금 정승재 박사, 그래서 1월 17일 날 아침 8시 20분에 지금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버스로 출발해서 그 버스로 올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승재 박사 팬 내시는 여러분들, 지지자들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가 주시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우리 서천향후회도 있습니다. 뭐 대전에도 서천향후회가 있고 다 있는데 서천향후회 분들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서천의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 도의원 자리도 하나 이미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가면 정말 서천에 위기가 오는데 도의원 2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례 제정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앞장서 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미 도의원 2번 할 때도 뭐 거의 최다 득표를 받을 정도로 그야말로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전익현 현 도의원 여러분들께서요, 정승재 박사 하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천 사천 비슷한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호남에서 지금 뭐 이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왜 반도체 클러스터를 갖다가 전북 해만금 이쪽으로 갖고 가고 싶어하는 게 호남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그다음에 광역단체장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난 9일 날 지금 이 오찬 간담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이죠, 복수의 참석자들이 지금 오늘 지금 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인데 대통령한테 용인 반도체 기업을 좀 뺏어 옮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무슨 소리냐, 절대 반도체 기업을 뽑아서 옮기는 것은 안 된다. 다만 호남이 전력 여건이 좋은 측면이 있으니 신규 기업과 설비의 입지로는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절대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날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재확인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남준 대변인도 말이죠,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이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권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아주 딱 잘라서 부인을 한 건데, 그러면 왜 반도체 이전설이 나왔느냐? 지난 12월 26일 날 김성환 에너지 장관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호남 쪽으로 전기가 좋기 때문에 전기가 많은 호남 쪽으로 옮겨가는 건지 고민이 많다. 이러면서 이게 불거졌다는 겁니다. 자, 절대로 이제 더 이상 말이죠,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더 이상 거론을 하지 말아라. 이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민당 소속 전라남북도 지자체장들 그리고 의원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똑부러지게 부인했으면 이제 더 이상 이 건들지 말아야 된다. 이 입장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요, 지금 원내 대표 선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선거가 있었는데, 2대1.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에서는 2명, 2명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3명인데요. 2명은, 그게 문종복과 이성윤은 친청, 그리고 강득구 하나만 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는 한병도 의원이 됐는데요. 한병도 의원은요, 그야말로 1년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고 국정 파트너도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지만은 내란 옹호, 정쟁은 단호히 끌어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정쟁은 뭐 국민의힘이 정쟁을 유발하나요? 다수당이 통상적으로 많이 유발하고 지금까지 보면은 2024년도 선거 이후에 그야말로 정쟁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악법 양산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병들은요, 이 대통령이 당 대표할 적에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면서 친명계로 분류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병기보다는 계파상이 상당히 약하다.
그리고 이제 문정부에서 정부 수석을 보냈고 정청래 대표와도 굉장히 가깝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요, 지도부가 친청 제도를 했기 때문에 정청래의 강한 드라이브가 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전개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서정욱 변호사는요. 지금 이제 특검이 겁을 먹어서 사형 구형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한다고 해도 나쁘지가 않다. 왜? 국제사회가 용인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자, 그래서 사형이 구형되면 판사가 오히려 증거법칙에 따라서 더 깐깐하고 철저하게 심리한다. 사형을 구형해도 사형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내일로 비례로라고 하는 정당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국에 1000여 개의 현수막 폭탄을 던졌습니다. 자, 현수막 내용에는 상남자, 킹성절, 윤 어게인, 계엄령이 옳았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문제, 중국인 혐오 문제,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선일보의 양은경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최근에 취재한 결과 내용을요. 양은경 기자의 유튜브 방송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께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린란드 문제는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 방송을 통해서 그린란드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유튜브 방송 판결문을 읽어주는 판일기 내부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최근 아시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법정 내부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주변에서 취재한 얘기를 좀 단독으로 들려드릴게요. 과연 그러면은 이 재판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물론 제가 뭐 지경 부장판사랑 통화해가지고 이거 유죄예요, 무죄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다만 제가 이제 뭐 아는 판사들 주변에서 들은 얘기,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지켜봐온 사람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취재한 내용을 조금 들려드리자면은, 일단 서울중앙지법에 여러 합의부가 이 사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은 25부에서 하지만은 여러 가지 재판이 있잖아요. 한덕수 재판도 있고, 또 노성원 재판도 얼마 전에 선고가 있었고, 또 이제 이상민 재판도 다른 재판부에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란 관련 재판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재판부들이 각자 다르게 판단할 것이냐? 그렇진 않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각자의 재판들이 따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이 계엄 선포와 이후의 상황들이 내란이냐 아니냐, 그 부분은 공통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도 이런 판사들끼리 조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의사소통을 조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법적인 통일성의 측면에서도 여기는 내란인데 여기는 내란 아니다, 이런 거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1심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내란 여부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지금 판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선고 시기. 특히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선고 시기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년에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2월에 인사이동 대상입니다. 올해 2월이면은 서울중앙지법을 뗄 예정이에요. 중앙지법의 그 재임 기간이 이제 3년이거든요. 3년을 채웠기 때문에 중앙지법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2월에 인사 발령이 나는데, 그러면 2월 20 며칠까지는 부임을 해야 돼요. 새로 발령받은 법원에 부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정이 초박해요. 지금 벌써 오늘이 1월 9일이죠. 그럼 선고가 최소한 2월 초에는 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물론 오늘 결심을 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결심이 오늘 안 난다거나 아니면은 선고일에 피고인들이 안 나온다거나 이러면 이제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할지, 이 부분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선고를 안 하고 가는 일은 최대한 없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원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가장 역점을 두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제가 지금 그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계원 부장 입장에서도 내가 재판 다 했어요. 내가 판결문 다 써서. 근데 이거 다른 판사가 선고하게 도선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어느 쪽으로도 진짜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텐데 이거를 내가 다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그 손에 피 묻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 공수처 수사권. 공수처 수사권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요한 신병 변화가 있었죠. 중간에 구속 취소. 구속 취소가 됐던 핵심적인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내란죄 수사권도 있다라는 주장이지만은 이게 대가 소를 품을 수는 있어도 소가 대를 품을 수는 없잖아요. 직권남용과 내란죄는 이게 죄의 무게가 다른데 여러분 앞서 보셨잖아요. 이게 내란죄라는 거는 법정형이 3개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직권남용 사건이 있다고 해서 내란죄 사건이 있다고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자칫 사건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법적 쟁점이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언의 신빙성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사안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공수처 수사권이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권 이거를 두고 사건 전체를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공수처 수사권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되는 그런 쟁점이 될 것이다. 이게 당장에 다음 주에 선고가 나는 사건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했다라는 그 공무집행 방해 사건. 이거 1월 16일 다음 주에 선고가 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바로 이 공수처 수사권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구속 영장을 위법하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이고 만약에 법원이 이것을 받아준다고 한다면은 당장에 다음 재판에서 다음 선고에서 무죄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란 재판의 기초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차피 법원이 영장 다 발부했는데 이건 수사권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지금 이것도 유죄가 날 수 있고 그리고 내란 재판까지도 유죄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이게 보여지는 거하고 다른 판단을 좀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게 물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하지만은 어쨌든 그게 국회 군대가 들어가는 장면이 전 국민한테 생중계가 됐고 그리고 이후에 재판 상황이 또 중계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 물론 이제 국민들도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재판이 중계가 됐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주장의 정당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내가 뭐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라고 책임을 부하들한테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많이 실망을 안겨준 그런 측면도 있어서 과연 이게 재판 전략으로서 좀 제대로 된 것인지는 좀 의문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이런 어떤 뭐 감정적인 측면하고는 별도로 뭐 증거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판부도 이게 정말 세기의 재판이고 국민의 여론이 갈려있는 재판인 만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일만 남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제가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구형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형에는 이제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구형 결과가 안 나왔고, 다른 아이템들 진행을 해드리면서, 그 사이에라도 혹시 구형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사건들 지금 지켜보시고 여러 의견들 주시고 계시고 베로니카님 말씀대로 국무위원들이 멍청해서 계엄을 안 말리더라. 이게 계엄이 정당했다는 논리가 맞는 것이냐.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밑에 이제 송정수님 말씀대로 이제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고
정말,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베로니카님 말씀대로 아무리 뭐 구형이 겁난다고 해도 지지자들 생각 일도 안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정말 우리가 국민으로서 느끼는, 우리가 정말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이 정도였나, 뭐 이런 실망감, 수치심. 정말 저도 방송을 하는 저로서도 이런 감정은 정말 숨기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감정은 감정이고, 그거를 판단을 하는 판사들은 또 이제 논리정합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다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 여러 가지 증언을 바꿨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 바뀐 증언이 그러면은 제대로 된 증언이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따지고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은경 기자가 직접 말이죠. 지금 관련 판사, 직접 인터뷰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그 동료 판사들, 이 법조계 출입 기자니까, 취재를 한 내용을 아주 생생하게,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육성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일 날 최종적으로 선고했는데요. 구형이 있게 되는데, 구형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개밖에 없는데, 지금 거론되는 것은, 사형과 무기징역 요 두 가지 가능성을 많이 거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이제 실효성을 볼 때, 사형을 굳이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적으로요, 사형이 없는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간. 그런데 굳이 사형 시형을 선고를 해서 구형을 해가지고 국민 여론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한 단계 낮춰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상당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변호인 측은 이거는 뭐 고도의 통치이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무죄 주장의 근원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박종근, 그 다음에 홍장원의 메모, 그리고 한덕수의 위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탄핵에서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지금 상당하지만 지금 언론에서는 말이죠. 아예 무죄 가능성은 거론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주 냉엄한 현실이 아닌가. 이 점도 우리가 참고로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